어떻게들 하셨습니까? 턴테이블 3탄, 쓸만한 턴테이블 고르기. 턴테이블 입문자들을 위한 입문 가이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턴테이블이 좋은 턴테이블인가, 그리고 턴테이블 용어 정리, 그 턴테이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고 턴테이블을 고르는 요령, 그리고 쓸만한 입문형 중고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턴테이블이 국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리지 선택, 턴테이블의 부속 장비, 그러니까 턴테이블 외에 이제 꼭 있어야 될 장비들, 그리고 설치 조건이나 주의사항, 그리고 턴테이블이나 카트리지 수리 정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영상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요거를 몇 개 파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1, 2번 턴테이블 용어 정리까지 좀 해드리고요. 턴테이블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가져오고요. 그리고 중고 턴테이블 고르는 요령까지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쓸만한 입문형 중고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카트리지 선택, 턴테이블 부속 장비, 뭐 이런 주의사항, 그 수리 정보, 여기까지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은 이걸 따로 편집해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또 편집을 요약해서 해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나눠서 보실 분들은 총 5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떤 것이 좋은 턴테이블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좋은 턴테이블, 뭐 비싸고 좋은 거면 다 좋죠. 근데 비싸고 좋은 거를 고르기에는 재정적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턴테이블을 고르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7, 80년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턴테이블,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유럽의 턴테이블이나 미국의 턴테이블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7, 80년대에는 거의 일본 턴테이블의 전성시대죠. 뭐 일본의 황금기를 구가할 시대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만든 기술들이 많이 투입된 일본 턴테이블이 명기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명기 취급은 못 받죠. 그래서 뭐 최고의 스펙이 좋은 턴테이블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일본산 제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 턴테이블들이 대부분 이제 고가 턴테이블이 많습니다. 뭐 대당 1980년대에도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 턴테이블들을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많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회사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과시욕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턴테이블이나 그런 제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플래그십 제품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세상에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그런 게 이제 8,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생산비 절감이나 아니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시장 수요도 많이 줄고요. 뭐 예전에는 집에 전축이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들이 오디오라는 말보다는 전축이라는 말이 더 편한데, 전축이 하나씩 있어야지만이 잘 사는 집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걸로 또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고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 회사들이 이제 경제적이고 좀 접근하기 쉬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그랬고, 또 실용적인 기기들을 많이 만들긴 했는데,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 다 살아남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턴테이블 명가라고 하는 몇 개의 회사만 그런 고가 제품들이 살아남고, 현재로서는 거의 다 평정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고가의 턴테이블이나 아니면 뭐 아주 좋은 스펙의 턴테이블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비된, 이 전 시간에도 제가 턴테이블 이제 그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정비된 턴테이블,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춘 턴테이블들이 음악을 재생하는 데 충실하고요. 그 기본기가 있는 제품들은 잘 정비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음악을 듣는데 아주 훌륭한 소스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턴테이블은요,
ALP에 담긴 정보를 그대로 읽어주는 제품들이 저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컬러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컬러링이 많이 없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컬러링이 있는 제품들이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 이런 제품들 이제 컬러링이 많이 자기 색깔이 있죠. 회사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는데, 그 고유의 색깔들은 올라운드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아스,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이나 성악을 위한 제품들이 아닌가. 뭐 클래식도 이제 대편성은 안 되고 소편성 위주의 뭐 음악을 듣게 한다든가 뭐 그런 제품들이고, 뭐 맥켄토시나 이런 것들은 대편성을 위한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죠. 출력도 세고, 그리고 스피커도 되게 이제 여러 유닛을 여러 개를 가지고 대편성에 적합하게 만드는 제품들, 소리가 나게끔 제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착색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거는 아주 솔직하게 담긴 소리를 100% 재생하는 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00% 재생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턴테이블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도대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을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체의 바런스 형태, 본체를 지지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지드 방식하고 플로팅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리지드 방식은 대부분의 턴테이블에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턴테이블 본체 자체를 스프링 발톱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균형 맞추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팅 타입은 이제 플래터와 톤암만 스프링보드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하고 플래터와 톤암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본체에서의 진동을 영향이 이 톤암이나 플래터에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게끔 만든 타입들이죠. LP12나 뭐 이런 것들, 타라는 회사가 되게 그런 쪽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각자 유명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톤암 형태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힌지 방식, 보통 이제 자이로가 잡혀 있는 3점 지지 방식이죠. 3점 지지 방식으로 자이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게 힌지 방식이고요. 피법 방식은 이제 1점 지지죠. 바늘 위에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형태의 지지 방식. 이것도 유명한 톤암들이 많습니다. 리니어 트래킹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소리꼴을 따라 톤암이 직접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80년대 그 정도의 한 전성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죠. 클리어 오디오, 골드분투 이런 회사들이 좀 톤암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방식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톤암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제 리니어 트래킹 방식이고요. 무게 밸런스 형태로 분류를 하자고 하면은 스태틱 밸런스, 그러니까 무게 추로만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톤암이 앞에 있는 카트리지하고 무게 추만으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고요. 다이나믹 밸런스는 뭐냐면은 스프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스프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들이 되게 제작이 어렵고 고가의 톤암들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SME의 시리즈 V 같은 이런 형태의 톤암들이 이제 그런 톤암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일본산 제품들 중에서도 DP 오브웰드 다이나믹 밸런스 방식인데, 일본 제품들이 그런 다이나믹 밸런스를 쓰는 제품들이 꽤 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동 방식, 그러니까 플래터를 돌려주는 방식이 이제 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됩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벨트 드라이브, 아이들러. 제일 먼저 이제 발명이 된 거는 이제 아이들러 방식이죠. 50년대 이제 아이들러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플래터를 모터에서 고무 바퀴로 이렇게 플래터를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제 스타트가 빠르고 이제 소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기어 방식은 이제 기어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나겠죠. 기계 소음이 이제 톤암을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아이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줄어들고 하기는 하지만은 플래터하고 아이들러하고의 그 간격 문제라든가 뭐 그런 가공하는 게 굉장히 힘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는 않고요. 되게 유명한 이제 가라드 301, 토렌세 124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들러 방식인데, 이 아이들러 방식의 턴테이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되게 명기 턴테이블로 인정을 받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가격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벨트 드라이브 방식인데요. 벨트 드라이브 방식은 뭐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플래터를 고무로 된 벨트로 돌려주는 거죠. 이거는 뭐 SMB도 높고 와우앤 플러터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은 이제 모터 풀리하고 플래터하고 간격 그 사이에 고무 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무 벨트가 플래터를 당기는 힘 때문에 스핀들이 편마모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1번과 첫 번째 아이들러 방식하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의 장점만을 혼합해서 만든 방식이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70년대 테크닉스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그러는데요. 스핀들 자체를 모터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죠. 스핀들의 이제 그 모터 축이 이제 스핀들 역할을 하는 방식이긴 한데, 스타트도 빠르고 뭐 와우 플러터나 아니면 SMB도 상당히 좋고 기계적인 마모. 그러니까 스핀들이 대부분 보면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보면은 스핀들이 그 축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름을 넣어서 그 회전 저항을 적게 만드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그 축하고 그 스핀들하고 꽂히는 부분에는 뭐 베어링이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마찰을 줄여주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가 닳아서 이제 유격이 생기죠.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축 자체가 스핀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이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뭐 스핀들이 마모가 돼갖고 뭐 플래터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방식이긴 한데, 다만 모터가 수명을 다했을 때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모터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턴테이블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모터 수명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종류 정도가 있고요. 뭐 요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어떤 가격적인 만듦새를 본다 그러면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 가장 비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벨트 드라이브 방식도 굉장히 비싼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뭐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은 대부분 가격이 위에 아이들러나 아니면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에 비해서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SMB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신호대 잡음비, 잡음 속에서 신호의 그 원래 수록된 신호의 상대적 크기를 이제 SMB 데시빌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와우 앤 플로터라고 그러는데, 와우는 느려지는 거, 플로터는 빨라지는 거니까, 빨라졌다 느렸다 하는 맥놀이 현상, 뭐 럼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와우 앤 플로터라고 그러는데, 보통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0.2% 정도 된답니다. 1kHz에서 민감한 상태에서 사람이 검청을 했을 경우에 0.08 정도까지는 느낀다고 합니다. 네. 요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인데, 대부분 이제 뭐 SMB가 0.2보다 나쁜 턴테이블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0.08보다는 나쁜 턴테이블이 많은데, 웃긴 거는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나 아이들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0.08이 안 되는 턴테이블들이 명기에 속해 있는 턴테이블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못 느낀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지간한 중급 정도 되는 턴테이블이나 아주 저가에, 아주 그냥 뭐 턴테이블 흉내 맞는 제품 아니고서는 와우 앤 플루터나 아니면은 뭐 SMB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고 들어도 되실 거예요. 들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바늘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코일과 이제 그 자석으로 이루어진 구조죠. 뒤에 이제 카트리지 구조를 따로 제가 MM하고 MC를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생김새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 팁을 보통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바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늘
실제 이제 팁 끄트머리가 이제 스타일러스라고 그러는데, 스타일러스가 통상은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공된 게 많고요. 그게 세라믹이나 기타 다른 걸로 가공된 거, 마그네슘인가 뭘로 가공된 것도 있긴 한데, 싸구려는 세라믹으로 가공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 고가의 바늘이나 중급 이상 되면 스타일러스가 대부분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는 그 파이프를 컨틸러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MM하고 MC 카트리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MM은 아까 스타일러스가 이제 스타일러스 끝에 이제 자석이 붙어 있고, 그 본체하고 연결 부분이 댐퍼라고 그래. 고무로 된 댐퍼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댐퍼를 지나서 이 컨틸레버가 움직이는 그 양에 따라서 뒤에 있는 코일로 이제 전기가 발생돼서 음을 재생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MC 카트리지는 컨틸레버에 직접적으로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석은 고정이고, MM은 자석이 움직이죠. 그래서 MM을 무빙 마그넷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MC는 무빙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이 움직이는 건 MC고 자석이 움직이는 MM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MC하고 MM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바늘을 교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MC형 카트리지가 바늘을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틸레버에 직접적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바늘을 교환할 수 없는 구조죠. 구조 자체가.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MM하고 MC 장단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마비라고 그러는데, 치마비라는 게 트래킹 포스라고 이제 설명서에 대부분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러스가 LP를 누르는 힘, 그러니까 바늘이 LP를 누르는 힘, 이제 적정 치마비라고 그러는데, 전 시간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마비 높으면은 스타일러스가 LP 판을 너무 심하게 눌러버리면은 결국은 LP 판하고 스타일러스하고 접촉돼서 소리가 생기는 건데, 결국은 접촉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무게가 실려버리면은 결국은 판이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면은 그 마모된 부분은 다음에 재생을 할 때는 어떻게 재생이 되냐면 잡음으로 재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마모된 판은 또 스타일러스를 마모시키고, 그 마모시킨 스타일러스는 또 LP판을 마모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치맙은 반드시 적정 치맙은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스피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플래터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발생을 해요. 원심력이 발생을 해서 그 원심력을 줄여주는 안티스케이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남에 없을 수 없는 기능이죠. 안티스케이팅은 치맙하고 동일한 형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수치로 맞춰주시면은 거의 다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행이라는 거는 참 저도 100% 이해를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게 기기하고 토남마다 오버행이 다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들기는 한데, 기기마다의 그 오버행 수치를 대입을 해서 맞추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게이지를 사용해서 그냥 맞추기만 해도 충분히 음악을 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버행 게이지를 반드시 사용하셔갖고 오버행을 맞추시고요. 프리콜을 제대로 주행이 안 돼서 결국은 레코드 판도 버리고 바늘도 버리는, 심지어는 오버행이 안 맞은 상태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 스타일러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오버행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LP판의 소리꼴에 수록된 소리하고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얘기하면 MP3 같은 방식. 그러니까 MP3도 어차피 압축된 파일을 다시 풀어서 아날로그로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코드도 마찬가지, LP도 마찬가지로 압축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수록된 소리가 다시 이제 포노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그리고 앰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시로 바꿔주는 건 이제 그 신호의 규약을 RIAA라고 그러는데,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약자랍니다. 요거의 녹음 특성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거는 포노F 편에서 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1960년대까지는 이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녹음을 한 거예요. 포노 이퀄라이저를 만드는 회사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알아서 그냥 소리를 나게끔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54년에 이제 이 녹음 특성이 이제
규정이 되고, 그 60년대부터 이제 유럽이나 이제 전 세계 음반 회사에서 RIAA 커브를, EQ 커브를 이제 사용하면서 통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각자 다른 소리를 녹음했던 거죠. 녹음도 하고, 그거를 푸른 포노 이퀄라이저도 커브도 각자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녹음했던 소리하고 스피커에서 재생했던 소리가 1960년도 이전에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김나영 씨 그 노래 소리가 실제 목소리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생 커브가 다르면은 목소리도 당연히 변조가 되겠죠. 바뀌겠죠. 실제 녹음한 소리를 100% 똑같이 그 커브를 반대로 해석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 푸른 커브가 다르면은 원래 김나영 씨 목소리는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목소리하고 달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그 RIA 커브를 포노 이퀄라이저에 해석해내는 것도 기술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야만이 좋은 소리가 나는 거겠죠. 음반에 수록된 정확한 소리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포노 이퀄라이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포노 이퀄라이저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냥 앰프에 달린 이퀄라이저를 사용을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저가의 앰프들은 포노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신경을 안 써서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음질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음색도 별로 좋지를 않고. 그런데 제대로 된 포노 앰프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음반에 수록된 소리가 정확하게 재생도 될 뿐더러 되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게 포노 앰프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포노 앰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에는 이제 뭐 그냥 달려있는 포노단을 사용해서 그냥 듣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건 LP라는 것은 CD보다 못하다라는 거라고 한동안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제가 90년대부터 판을 사모으기 시작할 때 LP를 사모으는 걸 중단을 하고 전부 CD를 바꿔서 판을 사모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넘어가서 어떤 괜찮은 포노 앰프를 만나서 그 포노 앰프에 괜찮은 턴테이블을 사용하다 보니까, 와, 소리가 이게 LP 소리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다시 LP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3, 4년 동안 산 게 한 400~500장 정도 된 것 같은데, 늦었죠, 그때는 벌써. 많이 늦었죠. 그래서 LP가 생각보다 제가 보유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P를 보관을 잘못해갖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을 지금 거의 들을 수 없는 똥판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진작에 알았으면 굉장히 이쪽에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인문기를 작성을 하면서 좀 그런 걸 좀 과거를 좀 회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용을 너무 방대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초심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쩔 수 없이 4개의 블록으로 끊어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턴테이블 용어 정리와 어떤 턴테이블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턴테이블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중고 턴테이블을 고르는 요령, 요거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